36번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경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필립스 곡선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산출량 갭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오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각 기호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때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을 때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려는 정책이 실업률과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36번 문제는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다고 했으니까 먼저 필립스 곡선식에서 실업률 부분과 인플레이션 부분을 이와 같이 묶어서 변형을 했습니다. 이때 현재를 T기라고 하면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다고 했을 때 좌변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우변도 당연히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현재인 T기와 전기인 T-1기의 인플레이션율이 같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율 1%포인트 낮추려고 한다고 할 때 T기의 다음 기인 T+1기의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T기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때 T+1기가 되면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T+1기의 실업률에서 T기의 실업률을 빼고 이것은 원래 자리에 자연 실업률이 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현재 실업률, 즉 T기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UN 대신에 UT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파이 T 플러스 1기 마이너스 파이 T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춘다는 것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계수까지 곱해주면 0.5%포인트가 되고요. 즉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오쿤의 법칙과 필립스 곡선식을 연립해서 총생산의 변화율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UT 마이너스 UN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거를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T기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기 때문에 T기의 인플레이션율과 T-1기의 인플레이션율이 같고 그럼 이 부분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제로가 됩니다. 즉 T기의 생산은 잠재 총생산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T 플러스 1기에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기가 되면 YT는 YT 플러스 1기가 되고요. 그리고 Y스타는 그대로 오게 되는데 문제 가정에 의해서 Y스타와 YT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Y스타 대신에 YT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한 개씩 더 미래의 기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t 플러스 1 마이너스 파이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t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율을 t기보다 1%포인트 낮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총 생산도 1%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중앙은행이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37번 문제는 소득 안정화를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긴축 재정정책을 폈거나 아니면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가 위축됐거나 또는 총 공급이 감소했거나 이런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원래로 소득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가부터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이것은 투자를 증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소득이 증가할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의 소득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금융 불안으로 금융기관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법정 지급 준비금을 초과해서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금융기관들이 확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것은 통화승수의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위축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경우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었다. 이러면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에 해당하는 보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은 개방경제에 대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소비함수부터 수입의 행태 방정식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 승수는 38번 문제는 수출 승수를 묻는 문제고요. 국민소득 균형식을 설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전미분을 해준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dy와 dx가 되고요. 나머지 dt, di, dg는 다 0으로 놓고 dx분의 dy로 정리를 해주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38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완전한 자본 이동과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먼델 플레밍 모형을 고려하자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 가운데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기존의 균형과 비교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는 처분 가능 소득만의 함수이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만의 함수이다. 39번 문제는 표준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RSLM BP 모형으로 설정을 하고요. 표준적으로 우하향하는 RS 곡선, 우상향하는 LN 곡선, 그리고 세계시장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인 BP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본 이동 때문에 BP가 수평인 것이고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율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떤 충격이 주어졌냐 하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가운데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R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초기 균형점에서 점 2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는 국내 균형 이자율이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외환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마셸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돼서 대내 시장 균형점이 세계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이자율을 달성하는 원래의 점 E0로 돌아올 때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1번 투자는 불변이다.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실질 이자율은 세계시장 이자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투자는 불변이 되겠고요. 맞는 보기고요. 2번 총소득은 Y0로 불변이 되죠. 3번 순수출은 감소한다. 순수출은 외생적으로 감소했다가 환율 상승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했죠. 맞는 보기고요. 다음 보기 5번 오큰의 법칙이 성립하면 실업률은 불변이다. 오큰의 법칙은 경제 성장률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총소득이 불변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불변이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9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2%로 향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3%이고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고 하자 또한 현재 미 달러 대비 원화의 현물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며 1년 선물환율은 1달러당 1,111원이라고 하자 피셔 효과, 화폐 수량설,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40번 문제는 피셔 효과, 화폐 수량설,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을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된 이 수치들을 대입을 해서 각 보기가 옳은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에서는 한국의 실질 이자율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한국의 명목 이자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셔 효과인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과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명목이자율이 3%고 물가상승률이 2%라고 했으니까 실질이자율은 1%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질이자율이 2%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묻고 있는데 2번은 미국의 명목이자율을 묻고 있는데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피셔 효과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의 실질이자율도 1%가 되고요. 우리는 미국의 명목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구해야 됩니다. 이자율 평가설에 의해서 한국의 명목이자율 3%가 미국의 명목이자율 RF와 환율의 변동률과 같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표시를 안 했지만 이자율 평가설에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 문제에서 선물 환율이 제시됐기 때문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로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물 환율이 1,100원이고요. 선물 환율이 1,111원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1%가 나오고요. 그럼 정리하면 미국의 명목 이자율은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피셔 효과에 의해서 미국의 명목 이자율 자리에 2%를 대입을 해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 2번에서 미국의 명목 이자율은 4%가 아니라 2%고요. 그리고 미국의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1%. 이게 맞는 보기죠. 그 다음 4번과 5번은 화폐 수량서를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해 준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 문제인데 먼저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율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면 양변의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와 같이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보기 4번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2%라면 그러면 Y의 변화율이 2%가 되고요. 그러면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3%이다.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이 M의 증가율인데 지금 파이는 문제에서 물가상승률 2%로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화폐 유통 속도의 변화율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린 보기고요. 5번 한국의 명목 GDP 증가율이 5%라면 명목 GDP 증가율은 화폐 수량설에서 이 우변의 P 곱하기 Y의 증가율이 되죠. 이것은 P의 증가율 더하기 Y의 증가율로서 물가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2%인데 명목 GDP 증가율이 5%라고 했으니까 실질 GDP 증가율은 3%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이 5%가 되고요. 그런데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역시 V의 증가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40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